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이제 첫 에피소드 찾아뵙네요. 2023년은 또 이제 개묘년이죠. 개묘년 이제 검은 토끼잖아요. 그렇죠, 검은 토끼. 토끼 키워보셨나요? 토끼요? 네. 토끼 저 안 키워봤죠. 저는 이제 한번 키웠었는데. 아, 근데 그거 약간 번외 얘기인데 전 토끼가 좀 징그럽더라고요. 왜요? 뭐 좀 징그러워요. 귀엽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약간 되게 큰 쥐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 있죠. 확실히. 살짝 쥐에서 귀만 이렇게 기르면 약간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토끼가 보통 좀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 토끼도 설치류인가요? 무슨 그냥 포유류인가요? 포유류 아닐까요? 젖 안 먹이나? 젖은 먹이지 않나? 젖 먹이는 거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토끼가 또 예술한테도 중요한 사실 동물이에요. 예술한테요? 예술에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예술에 토끼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은근히 생각보다. 요셉 보이스였나? 요셉 보이스 토끼로 한 게 있고 하레 맞아.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회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토끼가 중요한 해인데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토끼가 이제 번식력이 좋아서 왕성한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또 이제 올해 또 어떤 왕성한 활동을 할지. 근데 왕성한 활동이지만 동시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3초 컷이다. 빠르고 왕성하게. 빠르고 왕성하게 느낌으로. 사카린 씨는 이제 2023년에 간단한 목표나 좀 새해 다짐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2023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주거지 이동인데 아마 그게 일단 잘 정리되고 그리고 올해 좀 이렇게 레지던시라던가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몇 개 지원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처리돼서 그냥 올해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대신 3초 컷이 아닌 좀 길게 좀 왕성하게. 네, 왕성하지만 길게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듬이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1월이니까 또 늘 초심. 네, 그렇죠. 돌아갈 초심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다시 오리지널 작가 소개 코너로 돌아왔는데 네. 이번 작가는 이제 제가 이제 고르게 됐어요. 네. 뭐 고르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독일의 발더케시 서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지나가면서 뭐 무슨 책이 새로 나왔나 이러고 좀 들춰봤는데 그때 봤던 작가예요. 그때 좀 이미지가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진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이랑 매체 한번 다뤄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작가를 고르게 됐는데 이 작가 이름이 이제 토르비언 레들랑입니다. 이제 이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긴 하네요. 토르비언 레들랑 했을 때. 그렇죠. 오버워치 독일 이름 절대 아니다. 토르비온이 되게 그죠. 전형적인 그쪽 약간 북유럽 감성이잖아요. 그 뭐 롤랑 이런 느낌이죠. 레들랑.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토르비언 레들랑은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사진 작가인데 이제 1970년에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랑 오슬로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죠. 저희가 더듬이에서 소개한 작가들 중에서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이죠. 맞아요. 그 저번에 요스티그루이터 거의 그 다음 느낌으로. 그죠. 근데 사진 작가가 이게 제가 찾으면서 느꼈는데 젊은 사진 작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뭐 작품에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건 있는데 사진만 하는 사진가라는 개념이 약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쵸. 보자면 아니면은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사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이름이 한 2-3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현재는 이제 약간 대가 취급받고 있는 그렇죠.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고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기성세대죠. 있겠죠. 근데 그분들 외에서 젊은 쪽의 사람은 아직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쪽은 확실히 그쪽 세대 좀 공백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간에 이제 토르비언 레들랑은 1991년 이제 스타방에르에 있는 로갈랑 유니버시티에서 문화 연구를 전공했었고 95년에 베어겐에 있는 내셔널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미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화 연구를 전공했다고 하길래 뭐 좀 늦게 미술 시작했나 하고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늦게 시작하진 않았더라고요. 첫 전시가 이제 CB상으로는 25살이라고 나오니까 빠르게 한 편이네요. 조금 늦은 게 아니죠 전혀. 그럼 CB가 되게 길어요. 전시 이력이 9장이고 뭐 출판 리뷰 인터뷰 이런 거 다 합치면 11장 하니까 총 한 22장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찾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패션지랑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좀 알 수 없는 예술 사이트에서도 또 사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좀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모마나 프라다 파운데이션 아니면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뭐 이제 SMAK라고 이제 겐트에 있는 그 유명한 뮤지엄이 있고 그다음 베를린 비엔날레, 마니페스타, 휘트니 뮤지엄 등 여러 곳 전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 쪽에서도 사실 뭐 이게 아예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활동 자체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이쪽에서 주되게 활동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독일 활동 이력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찾아봤던 게 CO 베를린? 거기서 한번 했었죠. 체오 베를린 그죠? 네, 거기서 한번 보고. 그 CO 베를린이 거기가 사진 전문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독일 취향의 작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치. 보면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업은 확실히 제가 볼 때 그냥 로스앤젤레스 느낌이지 않나. 어떻게 보자면. 저는 그냥 딱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잘 섞인 것 같아요. 뭔가 노르웨이 그 감성도 있고 확실히 그러니까 초창기 작업이 조금 노르웨이스러웠다면 지금은 약간 그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 맞아. 실을 좀 쓰는 느낌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작업을 좀 찾아보시면은 처음엔 노르웨이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약간 로스앤젤레스 거의 알 박았죠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거의 알 박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르게 된 계기는 이제 사진 작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대 사진이란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옆에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사진을 너무 많이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SNS라든지 뭐 인터넷에서는 이미지나 그런 사진들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이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뭐 좋은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사진 작가를 골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레들랑의 작업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가 속해 있는 갤러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 데이빗 코단스키 갤러리랑 닐 슈텍 갤러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웹사이트에 써 있는 간략한 설명문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간단히 번역을 해왔는데 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냥. 네. 레들랑의 사진은 관람객에게 넓은 영역의 감정적, 지적 상태를 환기시키는 데 집중한다. 자연 세계에 대한 호기심, 유머, 교묘한 착상, 경외심 그리고 낭만주의는 그의 작업에 그리고 때론 한 작업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20세기 예술사진과 21세기의 광고 및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혼합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고도의 감각적 특성을 묘사함으로써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장면을 만들어낸다. 상징성, 서정성, 에로틱함으로 가득 차 있다. 제1세대 개념 예술의 연구 방식이나 이후 등장하는 픽처 제네레이션 세대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진은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담아내려 노력한 과거의 사진과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처럼 현실에 주어진 여러 이미지를 가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담아내려 한 현대 사진의 그 중간 지점 어디에서 되게 감각적인 사진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정말 한 줄로 설명하면 중의적이지만 감각적인 사진이죠. 중의적이지만 감각적인. 그러니까 중의적이라는 건 어떤 중의적이냐면 이제 사진이란 역사의 그렇죠. 타임라인 안에서 좀 중의적인 그죠. 그런 느낌인데 그 안에서 감각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진짜 말 그대로 감각적인 작업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이게 약간 뭐 텍스트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그렇지 요즘 보이는 이제 패션 사진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자. 거기는 코드를 교묘히 빼내왔죠. 그래서 이제 석한 씨가 어제 저한테 그 조사하면서 한국 블로그에도 이제 한 분이 이걸 소개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이 되게 논란이 많죠. 여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논란이 그러니까 많았어. 왜냐면 이 사람 사진에도 대표적인 단어가 사실 그거잖아요. 에로티시즘. 그죠. 뭐 일종의 약간 섹슈얼리티라고 할까? 성적인 것. 근데 이제 저도 이 사람 작업을 보면서 가끔 떠오르는 게 이런 논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뉴진스의 쿠키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 옛날 아이유 씨였나? 그 뮤직비디오가 되게 선정적이었다. 뭐 이런 그런 논란이 것도 있었고 예전에 그분 유명했던 료타였나? 리오타? 그 사진 작가분 있잖아요. 그 설리 고인 그분이랑 작업하고 여자 연예인분이랑 작업했는데 그 체육복 같은 거 입혀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역광에서 그 사진도 되게 선정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제 사회에서 주되게 화두가 된 어떤 성적 착취 아니면 성적 대상화 뭐 이런 문제랑은 좀 사실 연관이 돼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 70년대 사람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이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사진 같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좀 작업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분 재밌던 게 10대 시절 때부터 이미 신문사에 약간 풍자 만화를 연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자기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렸지만 읽기가 쉽지 않은 그림을 보내는 순간부터 이제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읽기가 근데 저는 이 읽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풍자하려는 건지 모르겠는 그림 있잖아요. 너무 난해하게. 네, 너무 난해하게. 왜냐면 사실 풍자 만화라는 건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정치 양상을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그냥 웃기게 표현해서 그 대상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누구 전 대통령을 쥐로 묘사한다든지
뭐 어떤 윤석열 현 대통령을 기차로 표현한다지. 뭐 그런 식이잖아요. 단순함이 있어요. 네, 그런 식이 있었는데 뭐 난해하게 갔으니까 뭐 거절을 당했는데 사실 그 거절을 당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이제 사진이라는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이 풍자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나중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토르비온 르들랑이 나이가 있다고는 해도 조금 네. 밈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그 풍자라든지 뭐 일종의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레들랑의 DNA 안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벼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사실 첫 작업은 이제 랜드스케이프 인 노르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르웨이 풍경이라는 작업인데 맞아요. 이때가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 게 작가가 이제 사진 안에 직접적으로 피사체로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풍경 안에 이렇게 비닐봉지 들고 서 있는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신부님들을 찍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러 풍경을 찍으면서 발전을 해오다가 현재는 약간 어느 정도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 이미지들이 이제 어떤 스튜디오 같은 내부의 공간에서 거의 이제 피규어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뭐 2명이라든지 아니면 3명이라든지 뭔가 되게 적은 수의 피규어가 드러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 작업이 초창기랑 2010년대 초반까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초중반 요즘 작업은 약간의 뭐 일종의 매너리즘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요즘 작업은 그러니까 그럴싸하다. 그냥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럴싸한 느낌이죠. 근데 옛날 작업들이 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사진 작가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작업을 한 2-3개 정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영상 작업이 또 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 연대가 흘러가는데 이 작가를 얘기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세 나라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작가를 조사를 할 때 뿌리 찾기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해요. 세 나라가 뭐냐면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이거든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특이하죠. 작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의 3분의 1은 노르웨이 우울감으로부터 나왔고 본인의 3분의 1은 미국의 저속성에서부터 나왔고 본인의 또 다른 3분의 1은 이제 일본의 패티시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거든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작가가 밝힌 대로 본인 이 세대랑 블랙메탈이라는 장르 아시죠? 막 와. 그 세대 맞아요. 그 세대가 이제 작가랑 똑같은 세대라고 하더라고. 나이대가. 근데 이제 블랙메탈이 처음에 이제 북유럽에서 발전을 했거든요. 미국, 영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노르웨이 관련 어떤 자서전적 소설을 읽었었는데 늘 항상 눈이 내리거나 아니면 금방 해가 지고 되게 어두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작가도 말하는 게 노르웨이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할 법한 게 노르웨이에는 뭐 어쩌면 서울이나 뭐 일본의 도쿄와 같이 완벽한 도시가 부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 항상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오르드라고 하잖아요. 협곡.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생각했을 때 약간 협곡스러운 그 자연 속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아니면 무언가 방황하는 애들끼리 놀고 나서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갈 데 없을 때 얘네들이 숲을 들어가거나 자연에 들어가서 뭐 울부짖거나 뭔가 이런 기묘한 우울감 있잖아요. 거기서 근데 블랙메탈을 듣는 거예요? 블랙메탈 만들었죠 심지어. 대단하다. 그래서 켄트 이베미를 작업에도 그런 것들이 좀 등장하다. 그죠. 항상 자연 속에서 약간 그런 식의 어두움. 근데 블랙메탈이 재밌는 게 그 블랙메탈 한 이제 사건 중에 하나를 제가 나무위키에서 좀 읽었는데 그 이제 유로니우스 살인 사건이 있거든요. 유로니무스. 네, 근데 이제 그 살해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블랙메탈 재밌는 게 약간 반미국주의인 게 있어요. 반기독교적이고.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빠져들었던 게 유럽도 어느 정도 기독교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는 만들어진 기독교적 사상이다. 이거는 우리 노르웨이는 사실 북유럽이 그거고 우리 찐 신화의 신들은 오딘과 뭐 토르라던가 맞아, 있어요. 로키라던가 이런 식의 신들이 있다. 그로 나는 이제부터 반 기독교주의, 반 미국주의, 반 그거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불태우기도 방화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블랙메탈 커버로도 쓰고 되게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블랙메탈이 그랬죠. 그죠, 블랙메탈이 그랬는데 사실 저는 작가가 어쨌든 같은 나이대 사람으로서 그쵸? 어쨌든 이 작가도 사실 베르겐에서 그 미술을 했었으면 어느 정도 블랙메탈적인 사람들과 지나가더라도 접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작업에 그런 게 등장하기도 그런 하고. 실제로 블랙메탈 밴드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작가가 종종 꺼내는 이런 광고 사진이라던가 뭔가 미국적인 사진도 자기도 많이 받아들이지만 뭔가 마음속에 그것들을 약간 파괴하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반미국적인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미주의자였네요. 약간 그런 식이니까 제 약간 그거죠. 추정이죠. 근데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왜냐면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가면서 미국 할리우드 폭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쏟아졌는데 그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네는 뭐 예를 들면 브룩실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도상들이 막 다가와. 수수께끼스러운데 너무 아름다워. 감각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끌리는지 난 노르웨이의 우울감으로서 수상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이 감정이랄까 이게 충돌한 지점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매력적인 이미지지만 난 반미주의자인데 이런 감성이 약간 부딪히는 그 감성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 도상들이 너무 수수께끼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일본도 특이한 게 이분이 이제 2002년도에 일본을 여행하다가 일본 이제 시각문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에화라던가 아니면 그 일본 특유의 패티시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딱 이분이 인터뷰했을 때 재밌던 게 미국의 이제 디즈니적 모해랑 일본의 모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사실 원래 디즈니에 있는 만화의 대부분이 그림 영재로부터 온 거잖아요. 독일 그림 영재. 아 그래요? 네, 근데 독일 그림 영재 동화들이 원작 동화들은 사실 되게 잔인하거든요. 우울하고 백설공주 되게 잔인하잖아요. 잔혹동화로 하죠. 네, 잔혹동화고 그리고 되게 에로티시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즈니로 오면서 그 대상이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귀엽게 만들고 눈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또 수입을 되면서 눈이 더 극단적으로 커지고 더 모해화가 됐는데 이 작가가 재밌어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디즈니 캐릭터들은 전형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 소비 대상이 아동이에요. 그죠.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이 모해화가 사회 전반에 메인스트림에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해화를 보고 이게 아동용 소비 대상인지 성인용 소비 대상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해화를 예전에 검색을 많이 해봤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모해화도 있고 뭐 우울감 모해화도 있고 그러니까 모해화라는 게 어떤 물체라든가 어떤 인물이라든가 추상적이라든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어떤 악한 대상일지라도 그죠. 뭐 악한 감정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해화라는 도상이 들어간 순간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거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모해화를 통해 그냥 그 모해화 자체에 대한 감각만을 향유하고 그 모해화를 보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정도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작가 작업을 나중에 소개를 하면서 나올 부분이 약간 투영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감각적으로 끌어들이는 부분? 우리도 막 지나가다 뭐 야한 책이 딱 떨어져 있으면 눈길 한번 쓱 가잖아요. 그죠. 그 에로티시즘적 감각 때문에. 그 있잖아요. 막 먹자골목 이런데 바닥에 이 단지 같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에 사실 더 많이 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더 괴상한 캐릭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모해화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밈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가 확실히 관심을 갖는 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3인칭에서 2인칭에서 1인칭이 되는 것이 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란 것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 뭐 약간 한마디로 되게 삼자적으로 봤다면은 그 다음에 밈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사진이랑 난 지금 대화 중이야. 그다음 마지막에 1인칭 단계에서는 이 사진이 나야 다 되는 것처럼 확실히 그 모해화라는 것이 한국에 튜브 변태 아시나요? 튜브 변태요? 네, 저 어디서 발견인지 모르겠는데 튜브에 있는 그 프리지아라고 하나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튜브? 약간 그 레미 도레미 막 그런 거 마우스와 꼬마 마우스 도레미 뭐 그런 거 프린팅된 튜브를 사랑해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좋아하고 나중에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안고 그러면서 사랑해 이러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최종 정점이 이제 그 튜브를 온몸에 끼고 다니거든요. 나와 이제 하나가 됐다.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식일 수도 있죠. 좀 그런 느낌이라서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되게 뒤틀린 작가다. 그렇죠. 어느 정도 되게 뒤틀린 작가가 블랙메탈의 그 반미주의의 그 미국의 또 미국의 그 광고적 이미지, 광고적 그 저속함에 그렇죠. 일본의 그 패티시까지. 그렇죠. 괜히 골랐나 싶기도 한 작가인데. 근데 재밌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 맞아. 이런 작가도 한번 다뤄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웃기지만 그 작업의 간단 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간단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레들랑을 고르는 이유가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더듬이가 보면은 회화든 퍼포먼스든 뭐 조각이든 뭐든 간에 처음 할 때 약간의 역사를 한번 훑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진의 진짜 간략한 역사를 좀 훑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사진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사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훑으면 또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간략하게 훑어보려고 하는데 사진 기술이란 건 과거부터 우선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했던 게 뭐냐면은 사진 기술이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뭐 상을 맺는다 이 정도의 지식은 모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옵스큐라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르네상스 시대나 뭐 고전 시대 때는 그 빛을 보고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뭐랄까 이런 가짜
아니면은 뭐 허구, 모방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사진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 그것을 종이나 이런 데 고정시킬 기술도 없었고 그게 기술이 없었던 게 컸죠. 그죠? 맞아. 그다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뭐 19세기쯤에 뭐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뭐 누가 이걸 발명하고 누가 저걸 발명하고 누가 이걸 해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사진 기술이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초창기의 사진은 이 순간 포착이라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초창기의 사진은 이 노출을 길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아. 예를 들면 누구 초상 하나 찍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막 8시간 앉아있어요. 목 거치도 있더라고요. 그죠? 막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 버틸 수 있게. 그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럴 사실 가치가 그다가 없는. 그다음 그거 하면 뭐예요? 회화가 더 멋있는데. 뭐 예를 들면 8시간 동안 회화 그리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래서 사실 사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사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순간 포착이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의 노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딱 그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진이 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때도 사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예술로서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쵸. 예를 들면 머이 브릿지가 이제 마일 사진 뭐 뛰는 거 찍은 것도 어떤 연구를 위한 그 도구로서 사용한 거고. 그죠. 그다음 연속 사진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다음 그러한 기술이 가능했을 때도 뭐 회화가들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화가들을 이제 스케치할 때 뭐 그럴 때 쓰이거나 뭐 아니면 뭐 요즘처럼 뭐 초상화 정도 찍을 수 있었겠죠. 누가 원했다면. 근데 이제 이게 예술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사실은 이제 그 도큐멘터리성이라든지 어떤 기록성이 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진이 좀 예술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실 사진이나 영상이 되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뽑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 도큐멘터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저널리즘 작가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가 말할 그 스트레이트 사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사람이 이제 알프레도 슈테글리츠의 스트레이트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 사진이 가장 큰 의의는 뭐였냐면 사진기를 인정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전에는 어쨌든 사진이 사진으로서 작동을 했지만 그게 이제 예술 안에서 보았을 때 약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오브젝트와 그리고 작가라는 나 자신 사이에 기계가 껴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하위 예술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하위 예술. 아니면 어떤 가치가 없는 장르로. 근데 이제 알프레드 스테글레츠 같은 경우에가 이제 사진 자체의 기계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뭘 할 수 있겠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이 스트레이트 사진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 얘는 기록을 하는 도구야 해서 기록을 졸라 잘하는 게 사진 예술이다. 그죠.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럼 기록에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 맞아. 기록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옛날에 기록할 거면은 회화가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관념이 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화가 좀 더 뭐랄까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진은 순수하게 그걸 담는 것이 그죠. 이 사진의 뭐냐 정수다 이렇게 말하는 관념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전문적인 사진 아니면 이런 전문 사진가들이 등장한 거죠. 반대쪽에는 이제 라즐로 모올리 나기의 되게 실험적 형식주의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티글리츠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담고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라면은 이제 라즐로 모올리 나기는 그런 거죠. 이 사진이란 것 자체 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각적 실험을 많이 했다고? 예를 들면 만레이가 그럴 수도 있고 현대로 봤을 때는 뭐 볼프강 틸만스가 좀 전형적인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볼프강 틸만스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 현실을 잘 담을까 이거라기보다는 이너지를 가지고 실험한다든가 뭐 빛을 가지고 실험한다든가. 구어스키가 그런 점에서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포토샵으로 이제 작업도 많이 하고. 그죠. 구어스키도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점점 이제 사진 예술, 사진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요즘으로 넘어온 거고, 그다음 요즘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픽처 제네레이션이라 불리우는 이제 한 1960, 70년대 그렇죠. 그때쯤에 이제 많은 사진가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신디 셔먼이라든지 뭐 셰리 레빈, 뭐 리처드 프린스 이런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예시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 발전하다가 다시 사진의 새로운 형태가 좀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사진을 이용한 또 다른 그죠. 사진을 이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생성되는 그 수많은 사진들을 다시 조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사진을 찍거나. 그래서 저희가 뭐 방금 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스트레이트 사진과 이 픽처 제너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이트 사진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예요. 사진 자체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면 이제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들어진 약간 경향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알프레드 스테글리츠의 그 스트레이트 사진을 이야기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또 하나가 이제 회화주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 어떤 미술에서 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회화보다 순수하게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진가들도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사진이 사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회화, 뭐 인상주의라던가 아니면 뭐 르네상스나 이제 고딕 형식의 이제 어떤 웅장한 그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그랬거든요. 맞아.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때요. 막 안개가 있을 때 찍고 그다음 거즈를 앞에 씌워서 되게 맞아. 그 소프트하게 네. 그러니까 블러 효과를 준 거죠. 노출 시간을 일부러 늘려가지고 되게 뭉실뭉실하게 찍어서 무슨 얼핏 보면 인상주의 그림처럼 하게 되는데 진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초창기에 약간 이런 작업을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회의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주창했던 운동이 이제 사진 분리파였죠. 사진이 이제 순수한 회화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사진이 가질 수 있는 사진의 자율성을 추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진 독립 운동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의 기술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사진이 인정하자. 사진이 찰나를 찍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스트레이트 사진이 그거 같아요. 요즘 우리가 전문적이라고 느끼는 사진의 사실 시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고해상도로 그죠. 선명하게 풍부한 색조와 함께 담아내는 것. 아니면 저는 약간 스트레이트 사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잠깐 우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그 카메라 루시다 책에서도 언급했던 게 이제 스테글리츠의 이제 5번가의 겨울이라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글리츠 유명한 일화가 그 5번가의 그 맨하탄에 눈 내리는 그 길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추적하거든요. 뭘 그릴지. 근데 사실 스테글리츠가 스트레이트 사진을 통해서 했던 거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어떤 연출적인 대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뭔가 구도라고 해야 되나? 그 씬이 딱 나왔을 때를 기다렸다 딱 찍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약간 회화주의랑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화주의 사진도 어떤 연출을 계속 가미하잖아요. 그렇죠, 연출하죠. 근데 스트레이트 사진은 그냥 우연성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다 포착할 수 없는 세세한 우연까지 다 한 번에 찍어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스트레이트 기법? 뭐 이쪽 스트레이트 사진 이쪽이랑 잘 맞아 떨어진 건데 좋은 사진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든 이걸 담아낼 준비. 근데 맞아. 회화가한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언제든 뭘 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퉁쿠툰도 스튜디오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퉁쿠툰은 우리의 어떤 폐부를 찌르는 생채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회화의 완벽한 컨트롤에서 나올 수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사진이 주는 우연성에서 그죠.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사진에 되게 유명한 사진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작업하는 방식은 미리 구상 없이 시작한다.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은 내 감정을 몰입하면 렌즈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되고 최종적인 표현 형태가 카메라 스크린에 나타난다. 나는 노출을 결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인화된 사진에 나타날 질감과 움직임, 비례 등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본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면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이 자동으로 고정되고 더 이상 조작은 하지 않는다. 최종 결과물인 인화된 사진은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찍고 난 순간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느낌인 거죠. 맞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진짜 순수파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카메라 순수파. 뭐 재밌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사진 작가의 이제 클리시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면 막 이러잖아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오케이 거기 서 있어 봐. 그러면서 이리저리 자기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찾잖아요. 맞아. 그런 캐릭터들 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전문성이 강조된 운동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것도 되게 기술적인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좀 전문적인 사진 예술의 출현이지 않을까. 전문 사진가의 출현. 그 다음에 이 운동 다음에 등장한 게 아까 저희가 말한 픽처 제너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픽처 제너레이션은 이제 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이제 미술 뭐 경향이랄까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어떤 작가들이 뭐 다다이즘이나 그런 다른 그룹처럼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어떤 1970년대에서 80년대 활동하던 그 작가들을 선정해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2009년에 했던 전시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신디 셔먼은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애초에 루이스 로도 사진을 많이 활용했고 실제로 사진을 찍거나 활용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되게 재조합하고 재배치하고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이트 사진을 말한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모더니즘이란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 픽처 제너레이션은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진의 방법이란 건데 사회에 존재하는 기호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그것들을 재조합하고 재배치하고 뭐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작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뭐 넓은 의미에서는 미셸 마이루스도 픽처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향이 있을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되게 개념적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픽처 제너레이션은 이 사회를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좀 비판하거나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이제 레들랑이
뭐 풍자 만화를 그렸다고 한 것처럼 풍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레들랑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죠. 그 뭐 리처드 프린스 같은 거 유명한 작업들이 그 말보로에 있던 그 카우보이 광고 사진을 확대해서 이제 그것만 전시한다던가. 맞아. 루이스 로울러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그 저희가 보고 있던 어떤 화이트 큐브 안에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는 예술 작품을 사적인 콜렉션 공간에 들어가서 그냥 주방 기구랑 같이 걸려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 찍는다던가. 그죠. 방식이 저는 약간 확실히 이쪽 픽처스 제너레이션은 어떤 거리두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레들랑은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첫 작업이 그 풍경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비닐봉지 두고 찍는 거였잖아요. 맞아. 근데 본인이 표현한 게 이거였거든요. 나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약간 육즙으로 들어간다고. 맞아, 육즙. 근데 이 부분이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처스 제너레이션은 약간 한 걸음 뛰어져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던 기호를 파괴해서 전유를 하고 재맥락을 만드는 거라면 맞아. 이제 레들랑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이게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코드를 슬쩍 바꿨을 때 기묘한 느낌을 낼 수 있냐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의 역사 얘기하면서 좀 정신없게 얘기하긴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스트레이트 사진이란 어떤 그 모더니즘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픽처스 제너레이션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이 레들랑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실 동시에 가져가려 한다는 거죠. 어떤 기호라든지 뭐 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차용을 하고 재조합은 하지만 이것을 풍자하거나 이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적인 방식으로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어떤 실험이죠. 실험이죠. 도상적 실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시대에 있는 작가가 뭐 응당했어야 될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사진이란 매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 정의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사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은 사진가다, 뭐 사진 전문가다라는 맥락이 제 생각에는 이미지 메이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레이트 사진이든 뭐 픽처 제너레이션이든 뭐 볼프강 틸만스는 뭐든 간에 그들이 하는 거는 결국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를 자기가 정립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 그 순간을 잘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록적인 어떤 연속성 아니면 그런 시리즈로서 그걸 맞추기도 하고 픽처스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전유하거나 재배치하느냐에 되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게 난해한 정의일 수는 있는데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진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회화가가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카메라를 찍는 비슷한 매체라고 봤을 때. 근데 뭐 패션, 뭐 설치, 뭐 개념 미술이 저는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뭐 레들랑은 그 두 개가 섞인 게 아니냐. 맞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한식이랑 뭐 햄버거가 있으면 그 두 개 합쳐놓은 그 음식 메이킹 있어요. 프로세스다. 예. 뭐 간단히 말하자면. 라이스버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메타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모더니즘이 결국 뭐냐면은 이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져오는 모더니즘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엄청난 냉소감에 젖은 뭐랄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풍자 사이를 되게 중재하는 움직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좀 나온 용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는 모더니즘이 가지는 희망과 진실함,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는 아이러니와 관계성을 되게 동시에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레들랑이 하는 작업을 잘 설명해 준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 이 사람 작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행위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은근히 개념적이고 그 개념적인 걸 잘 안 드러내면서 그냥 굉장히 감각적으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레들랑의 몇 가지 통찰 중에 좀 저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랜덤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무작위성이라고 간단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깊은 의미로 가면 무의미라고 생각해요. 무의미함. 그래서 그렇게 좀 번역을 해서 읽어보자면 포스트 모던으로 진입한 이후 무의미함은 대단히 자유로워진 듯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다지 성립하지 않는 듯하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브루스 나우만과 그의 세대에게는 중요한 행위였다. 그것은 오래된 도덕적이고 강압적인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다중적인 세계관이 득세하는 이 시점에 거짓말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에 더 좋은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메타 모더니즘적인 시선이 좀 이런 데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확실히 좀 저희가 그 저번에 이제 연말 정산하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 이거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상이라든지 그죠. 뭐 어떤
뭐 진심 있나 따뜻함을 말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메타모더니즘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러니까 작가로서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작가의 뭘 말하고 싶은지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안 드러내려고 뭔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아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저는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 맞아 그거 맞아. 근데 자기가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왜냐면은 그냥 그게 그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 결과물인 게 어쩔 수 없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이게 뭘 한 거야라고 말할 수 없는 작업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가 내가 이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나 왜 하는지는 잘 말하는데 이 작업이 뭐다라고는 잘 말 안 하죠. 사실.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할 얘기를 생각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이 거부하는 인터뷰 같은 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작품이 작가라는 사람의 개인성,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설명되는 것이 자기는 조금 이제 그것이 무의미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제 다원성,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시대에 맞는 다원성에 맞춰서 자기 작업을 약간 전개하는 것이 더 재밌다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더 컴플렉시티, 복잡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좋은 공성 같아요. 수성이죠, 수성. 그러니까 좋은 방어 기제다. 네, 좋은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부분의 인터뷰를 그런데 할애하고 있긴 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뭐 그 아까 처음에 일본 모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지 자체에 대한 통찰력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미지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취할 수 있는 또 어쩔 수 없는 스탠스라니까. 그러니까 사진이란 것이 사실 되게 약점이 많은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럴 수도 있죠, 그지. 근데 그래서 그의 작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밈이라는 개념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얘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데 이게 정확히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저는 밈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밈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자명하다 생각해요. 어떤 그 과정 자체는. 그죠. 근데 이 수많은 밈들이 뿜어져 나올 때 사실 그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토르비언 레들랑이 하고자 하는 작업의 결과물인 것 같거든요. 맞아. 너무 많기 때문에 무의미해져 버린 기호와 도상들, 굳이 말하자면 이미지들, 결국 그것이 약간 추구하는 작업의 결과물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저가 말한 것처럼 그 3인칭, 2인칭, 1인칭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인스타그램 문화가 가지는 감성에 꽤 많이 공감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내 작업을 인증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인스타그램이 가진 3인칭, 2인칭, 1인칭으로 향하는 전개가 있음을 감지한다. 3인칭에서는 여기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찍은 사진이 있어. 2인칭에서는 나는 이 사진과 대화를 하고 있어. 1인칭에서는 이것은 내 부분이 있어. 이제 이게 나야. 그런 전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요즘에 해시태그에 무드, 그러니까 기분, 뭐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는데 나는 요즘 사람들이 그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밈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와 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웃고 끝나는 존재만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미지를 만드는 사진가라는 입장에서 이미지 메이커인 사진가라는 사람이 이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를 사실 무시할 수 있냐 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왜 아까 수성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밈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밈은 원작자를 안 찾아가요. 그죠. 밈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소비가 되면은 그 밈이 어떻게 소비되냐는 그 양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유명한 걸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꽤 유명한 밈 중에 이제 개구리 페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페페. 근데 그게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여러 바리에이션이 생기냐고 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과격한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이 세상은 이제 망했다. 나가 죽어야지.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다른 커뮤니티, 약간 좀 더 대중적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개그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밈이 원작자라는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기를 투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르비온이 자기를 약간 숨기는 느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 있잖아요. 아 나는 내가 이 사진을 찍었지만 이 사진에 찍은 나의 의도는 거의 없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 너는 그냥 이걸 보고 민처럼 너를 투영해서 너가 이 코드를 해석하든 뭐하든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레들랑의 사진은 그러니까 밈의 작동 원리를 쓰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꽤 투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투영이 된다는 게 작가가 뒤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만 이 사람은 아날로그 사진을 고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 아날로그 물성을 모더니즘적이니까. 네, 그쵸. 되게 물성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것마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만약에 디지털 이미지로 해서 이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무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과 광고 사진이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게 뭐 요즘에 한국 가면은 이제 쇼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많아요. 프로젝트 스페이스라는 게 대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런 젠틀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해놓으면 안에 브랜딩하는 근데 그 안에 막 예술 작품스러운 것도 되게 많고 어떤 뭐 향수 같은 걸 파는 뭐 그런 브랜드도 뭐 런칭을 할 때 뭐 되게 멋있는 오브제들 같이 넣는데 사실 그것과 예술에서의 설치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애매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근데 작가가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미학적으로나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가 비슷한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물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그냥 그게 예술 공간에 걸린 것 자체가 다른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토르비오 그 레들랑의 작업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뭐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거 같아요. 뭐냐면 상업 예술과 네. 이 예술 사진이랄까? 예술 사진과 상업 사진 사이에 이상한 10년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걔 작업이. 10년. 네, 이상한 10년의 레들랑의 작업이 좀 놓여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편차가 좀 커요, 작업이. 그러니까 맞아. 좋은 작업은 전 그걸 달성했다고 보고 못한 작업은 진짜 상업 맞아. 사진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지금 옥변 씨가 표현한 심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이 사진 찍을 때 자기가 배치하잖아요. 연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출성과 그 감각에 몰빵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팔만 굉장히 비대해진 느낌의. 그러니까 맞아요. 연출이 아예 없는 작업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게 계속 말하던 거잖아.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지만서도 모더니즘적이다. 결국 그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 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인터뷰한 것 중에 재밌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밈들은 일반적으로 광고 캠페인보다 더 깊은 지점에서 우리와 소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밈을 어떤 긍정적이며 유머스러운 것으로 보고 또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한 무엇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재밌는 건 마치 포스트 시적인 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오픈 씨가 생각하기에 포스트 시적인 시가 뭔 것 같아요? 머리 아프죠? 포스트 시적인 시는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입해서 보면 그냥 어떤 진실이 있다기보다는 배치만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려고 하는 저 생각났어요. 재전율을 하려고 하는 단어 거의 자체를. 레원 씨 아시죠? 그 래퍼. 맞아요. 느린 심장박동. 그분이 약간 포스트 시적인 시가 아닐까? 맞아요. 그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우리가 어쨌든 그 랩을 들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이미지는 없지만 대신에 타격감과 청취감이 이미지랑 차원이 그러니까 그게 치환된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의 의미를 본인도 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레온 작업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아무런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레온 거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스타일이 정립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도 약간 그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이 포스트 시적인 시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좋은 예시 같아요. 레원 씨 가사 같다는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뭐 무슨 가사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느린 심장박동. 그러니까 뭐 느린 심장 박동. 그거 엄청 겁나 웃겨요. 근데 라임만 되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린 심장 박동 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나무늘보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나무늘보는 좀 직접적인 연관성 있고 그냥 느린으로 아무런 단어나 라임을 맞췄을 때 뭐 그런 거 있어요. 경찰청 부인 돈 찾으러 인출 파출소장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는 그게 묶일 수 없지만 그죠. 감각적이게 묶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토르비온 레들랑이 하는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재배치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는 사물들. 그럼에도 뭔가 또 그러니까 이게 똑같네요. 사실 레원 씨가 진짜 좋은 예시. 왜냐면은 저가 뭐 개인적으로 레원 씨 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인정의 단계로 갔어요. 이건 확실히 근데 다른 건 맞다. 다른 건 맞아요. 확실히 다르다. 근데 레원 씨도 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잘 나온 건 되게 좋아요. 맞아. 근데 못 나온 거는 이거만큼 키치한 게 없어. 맞아. 근데 그게 레들랑 작업 정확히 맞아. 잘 나온 건 이거만큼 괜찮은 것도 없는데 못 나오면 이거만큼 구린 것도 없다. 맞아.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근데 진짜 포스트 포에틱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게 힙합을 아예 안 들으신 분은 모르실 테니까 레원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레원 씨가 마치 비트도 무시하고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도 무시하고 혼자서 아예 그 박자의 개념, 그러니까 힙합에서의 그 박자의 개념. 사실 그게 사진의 어떤 모더니즘 형식을 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무시했었으면 이건 랩도 아니고 힙합도 아니고 더 이상 그냥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죠. 그게 그냥 그건데 어쨌든 레온도 힙합 씬에 뛰어들어서 이 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롤랜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사진이라는 형식은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기와 이 기표를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희는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합작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 계속 다른 시각으로 계속 뭐 요리조리 찔러보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자면은 레들랑의 사진은 결국 무작위적인 배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배치를 통해 깊은 층의 감각적 경험을 환기시킨 사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이제 맥락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실제적인 맥락이랄까요? 이러한 감각적인 사진을 좀 만들어내는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레들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볼 때 그 도상의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상이란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때 도상은 영어로 이제 아이코노그래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에이콘 플러스 그라페인인데 에이콘이 그림이라는 뜻이고 그라페인이 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미지가 도상인데 그죠. 이 도상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아이코놀로지, 도상학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래서 이 도상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니면 도상학이 어디다 쓰이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에르빈 파노브스키가 도상학 연구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 게 있는데 우리가 요즘 보면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아니면은 뭐 모자 쓰고 있으면은 유머러스하게 막 젊은이들이 막 모자를 이렇게 벗으면서 인사를 하듯이 하는데 그런 풍습들이 사실 우리가 어디서 온지 모르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역사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칼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 악수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난 널 죽일 칼이 없다. 그 한마디로 나는 너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근함의 의미. 모자도 예를 들자면 투구를 이제 쓰고 옛날 결투했잖아요. 벗으면서 나도 널 싸울 의도가 없다.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라는 문화가 뭐 이런 식으로 악수를 하거나 중절모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기호들은 사실 문화적이든 역사적인 어떤 뿌리가 있을 텐데 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작위성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쓰거든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그런 구설수 많잖아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유행어를 써가지고 그죠. 되게 문제가 되는 맞아. 거예요. 뭐 최근에 막 뉴진스의 침착맨에서 보신 거죠? 킹받네 하니까 민지 씨가 야 너 그거 너 어디서 배운 언어야? 알고 써야 돼. 맞아. 근데 요즘에 아이콘이나 도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모르는 도상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거의 약간 세뇌당하듯이 왜냐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 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이게 밈이거든요. 근데 이게 밈이야. 밈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유전적인 형태로 봤을 때 또 확산이잖아요. 맞아. 밈도 자기가 살려고 확산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도상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쓸수록 살아남는 건데. 그래서 이 레들랑은 이 meaningless, 무의미하고 ridiculous, 뭐 얼토당토 않는 아이코노그래피를 자신의 사진에 적용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코노그래피라는 단어도 자주 꺼내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randomness, meaningless, ridiculous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어쨌든 밈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광고나 패션 이런 데서 많이 쓰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술가들 이제 피하려고 많이 하는데 레드랑은 이를 되게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뻔한 도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배치될 때 무엇인가 오히려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새로움이 만약에 나온다면 레드랑의 논리상에서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각으로밖에 할 방법이 없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도상의 대비라는 게 결국에는 이 뒤틀린 도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도상의 대비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터넷 그런 밈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는 작가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레들랑이 추구하는 방식이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그런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아까 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사이에 아니면 메타 모더니즘스러운 어떤 그 깊은 심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각이 중요해요. 어떤 도상을 고르고 그다음 그것도 어떻게 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도상의 이 충돌과 뒤섞임이 사실 그의 작업에서 야릇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레들랑도 되게 뻔한 도상을 골라버리면은 진짜 답도 없이 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말이 웃긴데 되게 뻔한 도상들을 쓰는데 그 도상들이 또 그렇게 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조합을 이상하게 해요. 조합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논란도 일어나고. 저는 기억나는 작업 중에 하나 그 어린아이가 입 벌리고 있는데 앞에 사과 달려 있잖아요. 아, 그거. 거기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게 확 박혀 있거든요. 맞아. 약간 그런 도상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상한 섹슈얼 약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이미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어떤 페티시즘이나 모해화를 건드렸을 때 그 이미지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실 모해화 시킨다는 것 자체도 어떤 객관적인 오브젝트를 모해화 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입시키게 버리고 약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팬을 만들어버리는.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차용하는 방식이 약간 에로티시즘이나 이런 일본 모해화에서 차용하는 방식이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아. 이 사람 이미지가 야릇해서 갖고 싶은 이 됐을 거 아니면 이 사람 이미지가 뭔가
감각적으로 끈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들랑의 작업이 좀 좋게 나온 예시를 솔직히 저는 그 에로티시즘에 찾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에로티시즘보다 이게 뭐지가 그의 작업에 되게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에로티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기호나 도상이라는 맥락에서 되게 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소녀가 뭐 이렇게 사과 이렇게 매달아놓고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유에 딸기 있고 맞아 그런 건 좀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릇한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볼 때 되게 그걸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가 뭔가 달성하려는 건 달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그의 작업에 애초에 데뷔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 뭐 또 백의 데뷔도 있고 모던즘과 포스트 모던즘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남자와 여자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뭐 폭력과 치유 뭐 인종 크기 뭐 make sense와 nonsense 뭐 현실과 판타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레오나르도 코엔이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쓰레기와 꽃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찾는다. 근데 저는 극단적인 대비에서 그죠. 저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레들랑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결국은. 사실 흑과 백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흑이 없으면 백도 존재할 수 없고 백만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거니까 흑이 없으면.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레들랑이 상업사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상업사진은 약간 사실 이런 이분법적 대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떤 브랜드 캠페인으로 묶이는 순간 아니, 오히려 많지 않나? 그래야 되게 자극적이 되지 않나? 저도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여러 다양한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이 어떤 그 브랜드로 묶이잖아요. 그럼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레드랑 작업에서 어쨌든 그런 대비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약간 감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아 그렇죠. 왜냐면은 사진은 그러니까 브랜드 사진이라는 거에 묶여서 그냥 쑥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데뷔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는 이상 브랜드 사진은 사실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와 꽃 사이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감각일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그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저희 식으로 말하자면 사이비성이 이걸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 나 흑과 백의 데뷔를 통해서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흑과 백의 데뷔를 하는 거는 그 회색 안에 있는 미스테리함, 그 다음에 신화, 영성, 스피릿 같은 거, 그다음에 시적인 포에틱스러운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 내가 흑과 백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낼 때가 아니라 흑과 백을 섞어서 뿌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관념이란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이고 되게 뭐랄까 사이비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레들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직업은 피사체의 시적 육즙, 그러니까 시적 정수를 정제하기 위하여 미스테리와 모순을 증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연금술스럽게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레들랑이 되게 관심을 많이 것 중 하나가 신화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뭐 세스쿼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빅풋, 그러니까 서린이죠. 서린. 그다음 뭐 UFO 외계인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이건 좀 뻔하긴 한데 호쿠사이 그 일본의 그 문어 촉수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가 이런 뭐랄까 되게 영적인 믿음? 아까 그 영적인 얘기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영적인 이야기. 노르웨이의 오딘? 아 그죠. 북유럽의 그런 것도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사실 노르웨이 신화도 한국적인 신화랑 비슷한 게 신이 되게 자연물이랑 연관이 많잖아요.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 속에 사는 건데 신 속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당연히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본질이고 맞아요.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는 이제 이성적인 그가 선택한 이성적인 길이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 매력적인 작업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적인 거는 진짜 영향 많이 받을 수 없는 게 일본 제가 뭐 모에아를 주로 얘기를 했죠. 패티시나 사실 뭐 요괴라던가 일본만의 그 특유한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난 어떤 영적 생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귀신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곳곳에 그 뭐라 하죠? 석상이라 하죠. 그 신당이 많거든요. 일본도 되게 요괴도 엄청 많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뭐라 하죠? 지구와 인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되게 영적인 존재 같은 것들이에요. 요괴가. 이건 되게 근데 이건 되게 좋은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굳이 말하자면
왜냐면 그 다음이 뭘까? 이 엄청난 무의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거는 나름 타당하지 않을까? 뭐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원래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보통 동조를 하지만 거의 그냥 개인 종교를 만들어 살아야 되나? 나의 신념대로 다시 근본인 나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신비로운 거 찾고 뭐 이러다 보면 보통 좀 뭐랄까 되게 이질적인 그런 타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좀 쓸데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죠. 아니면 너무 쓸데없는 미장센이라 할까요? 그런 걸 취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뻔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가 어쨌든 레들랑이 어떻게 사진이란 매체에 접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를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 편의 전반적인 좀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그냥 사진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 거. 네. 사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레들랑이 약간 사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레들랑은 사진 설명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프래그멘테이션, 그러니까 파편화됐고, 샬로우, 얕거나 천박하고, 한계, 리미테이션 이런 단어를 되게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레들랑은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가지는 약점을 오히려 이게 강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포스트 모던과 모던의 되게 중간 같은데 얕은 파편성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을 다시 강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더니즘 그 스트레이트 사진 했던 기법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의 동어 반복이잖아요. 뭐냐면은 사진이 기록만 하는데 뭐가 그게 중요한 매체야. 근데 사진이 기록을 하니까 중요한 매체야. 그런 식으로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얕고 천박하고 뭐 파편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진의 뭐냐 정수야라고 사실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진가와 사진을 사용하는 예술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진가이다. 내 생각에 나는 매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진가다. 내 작품은 언제나 사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과 내가 사진이라는 매체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이 사진이란 것이 가진 한계를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거나 이게 나의 끝인가 이렇게 느끼지 않고 나 오히려 일부러 되게 또 상업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것도 되게 상업적으로 일부러 때려가지고 맞아. 그것을 뭐 역설적으로 좀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진을 찍는데 아날로그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그 연예인들 비하인드 스테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막 사진 찍는 거 보면은 딱 전형적인 있잖아요. 사진가들 이렇게 찍고 저 좋아요 뭐 좀 더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디지털로 바로 송출이 되거든요. 그쵸. 뒤에 있는 모니터로. 근데 이 사람 찍을 때 아날로그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사실 이것을 실패해도 그냥 우연성이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되게 섞였다 사실. 뭐 조명이나 어떤 감각은 되게 이렇게 유지하지만 아날로그한 방식은 또 이렇게 섞여 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파편성도 재밌지만 한계를 인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현대 사진 작가들을 생각하면 이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한계이지만 장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장면밖에 포착을 못하지만 그 장면은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정말 찰나를 잘 포착하고 그죠. 반대로 구어스키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진짜 멀리서 찍어서 포토샵까지 해가지고 인간이 한눈에 담을 수 없는 파노라마 이상의 파노라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한계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파편화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찰나만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전 둘 중 하나를 생각해요. 그 한계가 있다고 쳤을 때 뭐 모든 매체가 한계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 사진이 그게 더 극명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진이란 매체에서는 결국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맞아. 아니면 그 한계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결국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레들랑의 입장이나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걸 종속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회화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데 종속이 됐고 지금은 SNS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큰 단위로도 되게 종속이 되는 이제 매체가 사진인데 네. 저는 이거의 포인트가 결국 그거 같아요. 굳이 이걸 사진으로 찍어야 하나? 제가 볼 때 오히려 약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종속적이거나 되게 주도권이 없을수록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레들랑 작업했을 때 이게 왜 굳이 예술 사진이어야 되지? 이거를 왜 굳이 예술 사진 찍어야 되고 이게 왜 전시가 되어야 되지? 이게 왜 패션 사진이랑 뭐가 다르지? 이게 뭐 영화의 스틸컷이랑 뭐가 다르지? 이것이 왜 굳이 설치 작업이 아니지? 뭐 이런 기괴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면 왜 이걸 굳이 그냥 뭐 자대 위에 올려놓거나 작업 공간에 갖다 놓지 않지? 전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되게 좀
맞아. 이 작가를 보면 생각했어요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볼프강 틸만스 사진은 의도적으로 한계를 거부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볼프강 틸만스 사진을 볼 때는 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왜 사진을 찍었지가? 이건 사진으로 해야지. 그것은 그 찍고 싶은 그게 확실히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러니까 이건 사진으로 해야지. 이게 사진의 언어를 탐구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왜 사진을 찍어야 되지? 뭐 말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되게 사진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에 되게 좀 중요한 맥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어떤 식의 지점이 작용하냐면은 이게 굳이 왜가 등장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땐 영적인 모드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화의 스틸컷 같다고 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의 스틸컷을 볼 때랑 레들랑의 사진을 볼 때랑은 전혀 다른 감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화의 스틸컷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더 넓은 정보가 존재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레들랑의 사진이 이거 영화 같은데? 라고 해서 더 이상 뭐가 없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되게 그 부재하는 그 일종의 뭐랄까 정보와 그 깊은 심연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까 말한 이거 그냥 조각 작업 같은데 왜 이걸 그대로 설치 안 했지? 라는 맥락은 내 앞에 없는 사물이지만서도 그것이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도큐멘트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진만이 할 수 있는 또 그 영역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되게 뭐랄까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되게 종속되어 있더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아 라는 맥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 게 양날 검이죠. 이게 잘 감각적으로 향유가 돼서 표현되면은 깊은 심연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잘못돼서 그냥 저열하게 간다면 진짜 얄팍해요. 진짜 저렴한 건 그거죠. 그냥 그럴싸하게 이걸 왜 했지? 그럴싸하게 미스테리한 척만 하는 얄팍한 사진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짬도 있고 오랜 시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끗 얄팍한 진짜 플랫한 사진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뭔가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연출적인 걸 잘하는 사람인지 감각적으로 계속 말하자면 그래서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또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건 뭐 흥미로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레들랑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진이랑 매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들랑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이 부유한 나라에서 온 백인 이성애자 남자라면 아무도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진부함 속에서 수영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불행한 패션 모델들에게 감명받는 이유일 것이다. 부엌 싱크대 밑에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먼지를 도큐멘팅하기보다는 신화적인 열망을 가진 내 삶의 측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어제의 클리셰가 오늘의 아브젝트가 되는 이 순환 논리에 내가 연루되어 있지 않나 싶다. 이 인터뷰도 재밌는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해도 부유한 나라에서 온 백인 남성이라면 어쩌면은 사실 그 신비감이 없어 되게 플랫하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어떤 점에서는 왜냐면 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딱히 큰 사건 없을 것 같고 잘 살아왔을 것 같은 인종차별이나 어떤 비극적인 사건 없이. 근데 이런 부분이 사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볼프강 틸만스는 확실히 다른 게 볼프강 틸만스는 그 작가가 이 동성애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찍은 장소나 찍은 대상들이 되게 사회 이면에 있는 비하인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애초에 그 시작점이 레이브 파티였나 뭐 이런 걸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로 그래서 어떤 심연이 일부러 드러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이 레들랑은 사실 작가 자체에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을 거거든요. 노르웨이에서 온 백인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 나름. 그러니까. 물론 블랙메탈이라는 그 다른 심연이 있긴 하겠지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찍는 대상도 사실 그렇게 컬트하지도 않거든요. 이게 딱히 뭘 말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볼프강 틸만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도큐멘팅을 해도 돼요. 사실 맞아. 점에서. 이 사람이 찍는 대상이 확실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이상한. 이 사람의 삶 자체, 이 사람의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토르비언 레들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방어기질 수도 있고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어떤 더 넓은 신화적이고 이상한 내면의 걸 보여야 돼. 아니면 그걸 숨겨놔야 돼. 아니면 그게 있는 척을 해야 돼. 뭐야 예를 들면. 그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자연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연이고 진부의 그 자체야. 그죠. 근데 그 진부 속에서 온갖 우리의 인류를 발견한 신화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극한의 진부함 속에 이상한 신화를 숨겨놓은 것 같은 사진을 감각적으로 연출했을 때 저도 그런 생각해요 가끔. 내 삶이 이렇게 흥미롭진 않은데 아니 진짜 세상 보면은 그치. 별의별 삶을 다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 삶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순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풍파가 엄청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있었을 때 난 예술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 전쟁통에 보트 타고 와가지고 이제 좋은 그게 있지. 다른 나라에서 그거 하고 그거 자체가 그냥 내러티브가 되는데 그치. 난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약간은 이 내면으로 이렇게 신화적인 걸로 오히려 가야 되나?
그런 내러티브가 센 사람들 신화적으로 별로 안 가요 사실. 맞아. 자기 얘기하면 되거든. 자기 그게 예술이 됐을 거야. 그게 다 얌보도 그렇고 그죠. 신화적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신화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거죠. 자신만의 내러티브가 너무 센 사람들은 그 신화적이거나 어떤 뭐 영적이거나 이런 생각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진짜 뭐 어렸을 때 별의별 풍파를 다 겪어온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힘들어서 뭐 종교적으로 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빠지거나 나쁘게. 근데 그럴 수는 있어도 그 어떤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나 내가 그냥 어떤 영적인 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탐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순탄한 인생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의 성공 신화를 썼다. 이 극한의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 이미 신화라 신화를 열망할 일이 없어. 맞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평탄한 사람들한테 어떤 신화라고 했을 때는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탐구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땐 문득 생각난 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은근히 되게 그 범적인 그 초월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뭐 되게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순탄하게 사는 철학자가 많아요. 칸트 매일 루틴 똑같고. 칸트도 뭐 자기 동네에서만 계속 살았고 뭐 괴테도 보면은 괴테도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 부유한 집안 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 지옥 들어가잖아요. 부유하게 살았으면 바로 지옥 들어가고. 비트겐슈타인 봐봐요. 삶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형제들 실종되거나 자살하거나 자기 전쟁터로 뛰어들죠. 그래서 이 논리 철학 논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만 그렇게 신화적이지 않죠. 그렇게 신화적이지 않지. 이거 약간 뭔가 재밌는데 이것도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했을 때 레들랑은 그런 식으로 좀 찾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삶이 너무 순탄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좀 신화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괜찮네요. 재밌는데. 타당한 것 같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레들랑이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 즐거움이라는 좀 책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까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카메라 루시다 읽었을 때는 사실 별 감흥이 없었다. 난 그 바르트가 내가 사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고민이나 역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근데 이 텍스트의 즐거움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재밌게 읽었다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 텍스트의 즐거움이 결국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작품과 텍스트란 두 가지가 있는데 작품은 이제 독자들이 그냥 간단히 읽고 소비시키는 그 인스턴트 글 같은 걸 말한 거고 작품이요? 작품이 텍스트는 이제 독자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읽는 게 텍스트 거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 책을 쫙 그냥 야매로 간편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독자들이 재밌게 읽는 텍스트에서 새로운 의미들이 창출되고 그게 좋은 텍스트다 뭐 이런 맥락인 건데 이게 한마디로 저자의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신화랑도 똑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방금 저희가 말한 자기 이야기가 너무 세면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읽고 그치. 자신의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레들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읽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내 이야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독자들을 재밌게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어떤 미스테리한 열망을 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신화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고정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열려있잖아요. 해석도 되게 다양하고. 오히려 신화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읽어야 우리가 더 거기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제우스 저 바람둥이 새끼. 성경책 봐봐요. 성경책. 그죠? 얼마나 많은 해석이 아직도 그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도 나오고. 그죠? 성경이 무슨 교과서처럼 이거다가 그치.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 이런 맥락에서 그때 레들랑이 그 안식처를 찾는 게 아닐까?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순탄한 삶을 살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그치. 롤랑 바르트도 어쩌면 순탄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화적인 글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신화적이란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서사를 담는 글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교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이 새끼 나보다 덜 힘든데?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 삶을 또 약간 정할 수도 있고. 맞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레들랑은 이런 바르트의 텍스트의 즐거움에 나오는 이런 논리를 일정 부분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아까 사칸 씨가 비판한 부분인 거잖아. 사실 이게 무적의 논리거든요. 맞아, 무적의 논리야. 그러니까 작품 설명할 때 설명 안 한다는 게 이거잖아요. 나는 독자들이 아니면 관람객들이 내 작업을 보고 잘 해석했으면 좋겠다. 알아서 원하는 바를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건데 뭐 결국은 이게 이 말인 거죠, 사실은.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롤랑 바르트 텍스트 즐거움도 저 좀 찾아봤을 때 한 연관이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많은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어떤 소설도 있을 수 있고 에세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설이 있지만 사실 그런 텍스트들의 특징은 어떤 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틸컷과 그 영화의 스틸컷과 이 렐란드의 사진가의 차이인 것처럼 이 소설과 시라는 것이 되게 다른 점이, 사실 저는 시가 어떤 이미지 자체로만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은 한 문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스틸컷이잖아요.
맞아, 큰 내러티브의 이렇게 단위인데 맞아. 근데 사진이란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회화랑 확실히 달랐던 게 아까 말한 대로 회화는 어떤 대상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포착을 하려 쫓아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사실 저는 붓터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람객이 회화를 봤을 때 그 붓터치를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레이어도 있고. 네, 레이어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찰나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붓 한번 통 치고 그 그림이 뾰로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게 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사진은 아무리 기다리고 혹은 자기가 노출을 길게 줘도 뽑히는 건 한 장면밖에 안 돼요. 맞아. 그 한 장면에 장노출을 줘서 뭔가 빛이 길게 찍히는 걸 찍은 다음에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내가 8시간 동안 일부러 노출을 줘서 이걸 찍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관람객이 보는 건 사실 한 찰나이자 한 장면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어떤 점에서 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도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지만 그 시도 확실하게 지시하는 것이 있고 되게 한 장면만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그런 점에서 레들레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약간 시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한 대로 포스트 포에틱적인 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시체를 이렇게 나열하고 어떤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확실하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뭘 말하시는 거냐면 소설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촛불이라는 단어가 소설에 등장하는 순간 네. 뭐 촛불이든 뭐든 간에 소세지가 되든 그 소설 안에서만 가지는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세지는 소세지가 아니라 그 소설 안에서의 소세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태백산맥이라는 거에서 뭐 빨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치면은 태백산맥 빨갱이 되는 거죠. 태백산맥 속 빨갱이에 뭐 누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엮인 이미지들이 건져 들어오는데 이 시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 무엇도 지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소세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섞였을 때 완전히 순수하게 되게 이상한 것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이걸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하는 역할이 사실 시의 심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심상을 일으키는 시어가 재밌는 게 추상적인 관념 뭐 예를 들면 사랑, 연민, 동경, 향수 이런 거는 심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진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지 못해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쓰는 방식이 뭐 예를 들면 하얀 눈밭에 떨어진 검은 숯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이미지를 탁 떠오르고 그걸 가서 어떤 우리가 감각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우리만의 기억을 투영하잖아요. 근데 이 사진의 한계는 사진은 추상적인 걸 절대 찍을 수 없어요. 그지. 사진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시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레들란드 작업이 이 시의 심상 마냥 그런 걸 찍을 수 없는 사진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감각적인 연출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네, 심상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한계 때문에 그죠. 가능했던 또 다른 가능성. 그리고 재밌는 게 사진 작가 중에 뭐 키스 코팅엄이라는 작가라던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토마스 디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진의 한계를 가지고 그 형식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이성적이잖아. 토마스 디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시체를 만들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오는 혼란으로 오는 영향이잖아요. 메타 사진적인. 메타 사진적이잖아요. 그리고 키스 코티온 같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없는 대상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그 대상을 찍는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롤랜드 작업은 항상 그냥 모델을 데려와 쓰잖아요. 현실에 있는 대상을 찍기 때문에 메타 사진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인 시어를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시적인 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저가 하는 얘기랑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조 워커라는 이제 영화 편집자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드니 빌레브랑 듄도 이 사람이 편집한 거고 아마 시카리오도 했나? 같이 이제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걸 좀 제가 봤는데 거기서 브레인스태밍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레인스태밍. 이게 어떤 면에서 등장하냐면 내 생각에 뭐 드니의 작업,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의 영상은 되게 브레인스태밍한 감정이 있다. 근데 브레인스태밍이 그거거든요, 뇌간. 그러니까 뇌간을 자극하는 이미지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시나리오의 흐름에 맞춰 잘 찍어야겠다. 보통의 편집의 기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야기적인 연속성, 내용적인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씬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일어난 장면을 찍고 뭐 아침에 물 먹는 장면 찍고 뭐 밥 먹는 장면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아침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의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뇌간을 때리는 식의 그런 몬타지 모드 오브 에디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적이고 어떤 리듬적인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내가 편집을 한다. 아침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찍지 않고 맑은 하늘에
그 뭐 참새가 쪼르릉 하고 그죠, 지나가. 근데 그렇죠. 그거는 내가 되게 상쾌한 아침이라는 게 이미 느껴지잖아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아니면 내가 뭐 느끼는 무엇인가를 감정적이거나 어떤 리듬적인 패턴을 되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워커가 하고자 했던 말은 그거예요. 드니 빌레브는 영상을 보통 그런 쪽으로 찍는다. 이야기의 전달이 아니라 이 감각의 전달을 찍고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티지라는 게 보면 되게 감각적인 샷들이 많거든요. 보면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드니 빌레브는 보통 활용을 해서 시카리오라든지 듄 같은 영화들이 되게 우리가 내러티브적으로 이게 친절하지 않아도 이 세계관이나 이 세계가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레드라인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관을 되게 건드는 방식의 이미지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마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뇌관을 건든다기보다는 되게 이야기가 뚜렷한 맞아.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메타적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레들랑이나 드니 빌레브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뇌관을 좀 조준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약간 그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드니 빌레브 작업은 영화이기 때문에 참새가 쪼르륵 한 다음에 누군가 일어나 있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레들랑의 작업은 사진 작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십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물을 그래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에디팅이에요. 맞아. 그 사람이 그 사진 작업 전시할 때 그래서 자기 그 거는 거에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물을 이렇게 페어링하냐 아니면 어떻게 페어링하냐 이거가 첫 번째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적인 거를 되게 부각시키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영상은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거예요. 드니 빌레브의 영화는 영상인데 시적인 걸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사진은 어차피 시적이기 때문에 그걸 더 부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 제가 맞아. 볼 때는. 하여튼간 이게 제가 좀 해본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길래. 저는 그래서 실제로 레들랑의 어떤 작업이나 어떤 뭐 풍경 안에 뭐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제가 드니 빌레브 영화 볼 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찾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무튼 이 작가가 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작가랑은 확실히 걔가 좀 다른 게 사실 그 전에 소개했던 요새그로 있던 하랄드 티스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게 정말 확실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개 방식에서도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작가를 정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이 팟캐스트에 소개를 하는 작가이지만 뭐 이 사람 작업 자체와 이 사람 말 자체가 파편화돼 있어서 가뜩이나 저는 약간 파편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웠더라고요. 그다음 진짜 저희도 지금 팟캐스트 했지만 머리 좀 혼돈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각해볼 거리는 많아요. 여기 이곳저곳에. 근데 뭐 진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미지라는 것이나 사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 이미지 메이킹 프로세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개념 예술처럼 요즘에 이제 약간 전유라든지 개념 예술처럼 사진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도 내가 이거 어떻게 다뤄야겠다라고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전 그래서 이 사람 작업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셀카스럽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병철 씨의 그 비물질, 그러니까 운딩이라는 책에서 셀카 그 단락이 있어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사실 셀카라는 거는 우리가 보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미 어떤 점에서 그 디지털 플랫폼을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별철이 말하기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사진과 다르게 셀카는 저희가 이렇게 팔 들고 찍잖아요. 그건 어떻게 암실에서의 그 후처리도 없고 찍자마자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어서 수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병철이 그 부분들이 약간 나르시스적인 사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밈의 특성이 굉장히 나르시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밈을 통해서 아까 뒤에 원작자가 없다고 한 것, 원작자를 안 궁금해한다는 것처럼 밈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밈을 왜 만들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춰서 소비하거나 아니면 내 입맛에 맞춰서 그냥 해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작가가 하는 방식이 어떤 자기 뒤에 철저한 나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세워서 한다는 작업 방식이보다는 그런 점에서 셀카스럽고 밈적인 사진이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자기 투영만 하게 두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셀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르시스적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셀카를 찍는 행위가 나를 위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SNS 플랫폼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레들랑도 어떻게 보자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까 조워커랑 편집자 얘기했었는데 네. 그냥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는 에디팅 룸에서 할 때 뒤에 가상의 관객을 무조건 세워두고 해야 된다고. 어쨌든 뭐 그 사람들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런 태도가 좀 겹치는 맞아.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 한명철이 운딩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타자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자기 자신을 빼서 관람객이 자기만 자기 스스로 얘기하게 만드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럴 수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약간 아까 이제 저희가 방어기제 얘기했었을 때 무적의 논리다. 네. 근데 이거 약간 모든 예술가가 사실 써야 이런 입장을 취하는 모든 예술가가 쓰는 논리야 그게. 왜냐면 맞아. 데이비드 린치 같은 것도 보면은 데이비드 린치 영화들 난해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난 데이비드 린치 난해해서 이해 못하겠어 난 그 영화 별로야 하면 근데 옆에서 누군가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난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래서 좋았는데. 그래서 데이비드 린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내 작업의 의미가 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다 불이다 뭐 이걸로. 셀카식 마인드. 예를 들면 말씀해주신 블로그에서도 16개의 댓글이 달렸잖아요 결국에. 그죠. 근데 그게 뭐 쉬운 일이에요? 사실 달렸다는 게 그러니까 무플보다는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수치화된 사회에 댓글 한 개보다 16개를 더 가치 있다고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끄러운 작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난 이게 뭔지 이해 못했어. 나 이 사람이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라는 것도 이 사람의 계략에 걸려든 거다. 맞아. 사실은. 맞아. 아마 이제 다음 작품 편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확히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좀 어떤 것을 이렇게 조합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랬어요. 저희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사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 저도 지금 약간 이 사람 작업 중에 좋았던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시로 표현된 적이 없고 거의 약간 옛날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왜냐면 이거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진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번 또 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면 감각적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노르웨이의 어떤 우울함이라 했을 때 이제 자연과 어떤 블랙메탈 이런 대비성에서 자란 사람이고. 맞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픽처스 제너레이션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고 동시에 그것을 타파하는 방식으로 이제 희망찬 모더니즘과 아이러니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합치고. 그런 거네요. 그 블랙메탈이 가사들이 자연 찬양 가사도 많대요. 그런 식이 진짜 그런 식이네요. 절대 자연 막 이런. 사실 첫 작업에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연에서 비닐봉투 들고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 자연이 모더니즘이고. 그렇죠. 이제 비닐봉투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식으로 작업했고, 그냥 밈이란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거죠 결국에. 어떤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도상들. 그다음 우리가 뜻도 모를 그 도상들을 다시 재배치함으로써 오는 어떤 감각적인 희망이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도상들을 어떻게 배치함으로써 거기서 감각적인 희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희망찬 포스트 모더니즘 거죠. 그래서 메타 모더니즘 쪽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거는 그런 얘기했죠. 제가 사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계점 때문에 어떻게 이제 사칸 씨가 말씀하시는 나르시스트적인 부분도 나오고 시적인 부분도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상한 심연이 탄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맞아. 왜냐면 이 사진은 그 장면 위에 다른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니까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사해보고 얘기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 작업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다른 언어를 쓰는 법도 한번 또 생각해봐야겠다. 왜냐면 저는 항상 코어를 얘기하면서 맞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캐릭터와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과 충돌할 수 있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타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요즘 인터넷 세상에 그게 거의 없잖아요. 밈을 저도 많이 접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냥 제가 그걸 투영해서 보는 건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블랙미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아까 롤랜드 그 진보성 얘기하면서 그 진보성에서 신화 찾는 그 부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처럼 한번 너무 이쪽으로 또 이렇게 고개 돌리지 말고 한번 포용해서 섞어서 생각해보면 재밌겠다. 저도 조사는 느꼈던 게 의외로 사카린 씨에게 좀 약간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그림 쬐그맣게 만들었던 거 여러 가지 만들었던 거 있죠.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파편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밈적일 수도 있고. 제가 사실 밈으로도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금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렇죠. 이 사람은 밈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작업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저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또 재밌던 시간이었다. 옥변 씨는 어땠나요? 저는 애초에 뭐 좀 저가 요즘에 생각한 주제가 좀 이런 거랑 좀 맞닿아 있기도 해서 뭐냐면은 첫 번째 기록이란 거에 대해서 좀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냥 원래 저도 약간 신화 뭐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UFO, 미스테리, 그죠?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게 그 사진이 줄 수 있는 그 감각적 심연, 그 깊은 심연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게 되게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레델랑이 되게 자주 강조하는 단어가 그런 그 촉각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사진은 촉각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매체적으로는. 그죠. 플랫하니까. 저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 비물질이 어떻게 좀 물질적일 수 있고 반대로 물질적이 어떻게 비물질적일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식의 걸 생각하는데 그다음 이런 것도 저도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이거를 풍자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걸 뭔가 10분 활용해서 저도 약간 감각적 영역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먹방. 뭐가? 극한의 감각적. 그죠. 모니터는 플랫하지 보면서 침이 같이 나오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레드랑 그런 말 해요. 우리가 스타일이란 것이 사실 예술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스타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스타일이란 것이 너무 과하면은 진짜 얼마나 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그래서 먹방 같은 거는 정말 구릴 수 있는. 그래서 레드랑 작업도 안 좋은 작업은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때 한 줄 평을 말하자면 저는 진짜 그 중간 어디에 심연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답은 그거다. 그게 감각으로 가는 길, 그죠? 그죠, 감각으로. 감각과밖에 갈 수 없는 길. 맞아, 중간에 심연을 맞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사진이란 것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거든요. 사진이란 것도 사실 기록과 예술의 중간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객관성과 주관성의 중간이고. 그치. 사진이랑 매치는 그걸 맞닿아 있긴 해요. 그다음에 뭐 신화와 뭐의 중간이고. 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은 존재할 수 있을. 극한의 중간충인. 전 그 극한의 그 중간을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변증법이란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냥 중간으로 계속 중간에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예를 들자면.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가 약간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이걸 좀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아무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월 또 새 달의 시작인데 좋은 한 해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진에서 진행 중인 다큐멘터리 전통과 결별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전통은 깊은 휴머니즘과 대체 현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부와 강한 연관고리를 가진다. 나는 인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을 가진 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실 확장을 옹호하는 사진 전통에 더 열광한다. 나는 UFO, 심령사진, 신비동물학, 액토플라즘 같은 것들에 대하여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장난만 치고 있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당연히 가치 있는 모든 일은 패러디되고 희화화되기 쉽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농담과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무슨 맛인지 알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당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 노력한다.